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아들을 다 키워 장가 보내기만 하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돌아보니 그것조차 며느리의 계획이었구나 싶습니다. 제 나이대가 되면 자식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사람을 집안에 들일 때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양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과는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아서 하는 요양원은 원래 제 시댁에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주로 남편이 맡아서 했고 저는 가끔씩 도와달라는 일만 거두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아들을 교육시켰고 아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아팠던 게 아니라 성인이 다 되고 몸이 안 좋아지면서 먼저 가게 된 거라 흠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기에 아들이 며느리만 잘 데려오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너한테 내조 잘하고 참한 며느리만 데려와. 요즘 결혼들을 늦게 한다곤 하는데 늦어서 좋을 거 없으니까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만나봐. 사람은 많이 만나봐야 보는 눈이 늘어.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엄마 시간 되시면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소개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들이 20대 초중반도 아니었기에 몇 번 아들 여자친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먼저 만나보고 괜찮으면 결혼하라고 했지. 아들이 먼저 결혼하고 싶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을 알려줬는데도 아들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에 아들에게 물어봤죠. 아들은 미리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고 들어보니 아들이 만나고 있던 여자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다 살아있는 집이 보면 남편도 없는 집안이나 고아나 뭐 그리 큰 차이가 있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은 그래도 유년 시절에 아빠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보고 자란 게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무래도 가까이에서 챙겨줄 사람도 없고 보고 배울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고 아들이 여자를 데려오는 날은 밤잠을 설쳐 푸석한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이런 사실을 모르면 부모님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을 것을 생각하여 미리 얘기해 준 것이었지만 저는 여자애가 고아라는 소리에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돼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집안을 들어오는데 깍쟁이 같은 얼굴이라 걱정이 앞서기도 했어요. 틱틱거리는 여자애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처음 보는 저에게 어머님 하며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찬찬히 지켜보니 어른에 대한 예의도 발랐고 몸가짐도 조심해 보였기에 첫인상은 좋게 느껴졌습니다. 크게 두드러지는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는 묘하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먼저 결혼시킨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죠. 이번에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데려왔는데 고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괜히 흘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애가 싹싹하기도 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데 아휴, 왜 이렇게 이상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 남편 없이 아들이랑만 살았는데 이제 며느리 들어와서 아들 뺏길 생각이 그런 거지. 나도 한동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랬어. 그래? 아들 결혼시키면 좀 괜찮을까? 며느리가 싹싹하고 성격도 좋은 것 같다며.
나도 그런 며느리를 얻었어야 했는데 뚱한 며느리를 받아가지고는 손주 얼굴은 물론이고 내 아들 얼굴도 보기 힘들어. 저희 집에 오는 며느리가 콕 집어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결혼을 말리거나 미뤘을 텐데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다들 원래 자식 결혼시킬 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남들은 싹싹한 며느리를 얻은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아만 생각해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며느리로만 받아들여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며느리에게 먼저 호의적인 행동을 하긴 어렵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에 시집 오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 집에 오는 게 탐탁지 않았을 텐데도 며느리는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고 제 대면대면한 태도에도 먼저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과 같이 집에 자주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여자 하나 더 있다고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아졌고 그렇게 저희 아들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와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들에게 며느리가 공부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공부를 한다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도 시험 봐야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승진 시험이 있나? 그게 아니라 엄마 요양원 도와드리고 싶다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이런 쪽에서 일해본 적도 없잖아. 그래서 요즘 힘들어하긴 하는데 견딜만 한가 봐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저와 같은 계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먼저 우리 요양원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직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양원 운영하는 걸 보고는 공부했다는 말을 건너들으니 기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되며 제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불러들여서 일을 시켰습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지만 제 며느리에 대한 장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똑부러진 며느리였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문제를 잘 해결했었거든요. 아들이 며느리 말을 잘 듣는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나와 같은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며 며느리 잘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요양원은 주간보호 활동도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간보호를 받는 어르신의 자녀가 찾아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에 로비로 급하게 내려갔어요. 가보니 며느리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어르신의 자녀분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몹쓸 짓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발뺌하면 다예요? 이거 보세요. 어르신의 자녀는 우리가 그분께 몹쓸 짓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그분의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니 어르신 팔에는 큰 상처가 나 있었죠. 누가 저한테 이런 상처가 있는 사진을 보여줬다면 저 역시도 누가 이렇게 몹쓸 짓을 했나 싶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요양원에서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났었거든요. 며느리는 상황을 잠자코 들어보더니 어르신 자녀에게 상처가 언제 났냐고 물어봤고 자녀분께서 어르신께서 센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즉시 CCTV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에 며느리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가족들에게 돌아와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자녀는 여태까지 받은 돈을 토해내고 치료비를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 게 있다고 하고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컴퓨터 있는 쪽으로 가서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우리 요양원에서 이 일을 시작할 때 건물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CCTV를 싹 다 설치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장기 요양기관 CCTV를 꼭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장기 요양기관 CCTV가 의무화된 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기에 며느리가 현관까지 싹 다 CCTV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고는 굳이 저기까지 해야 하나 생각을 하긴 했지만 나쁠 건 없다는 생각에 그냥 냅뒀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어르신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영상에는 센터 현관 입구에서 그 어르신의 며느리가 그분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저희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영상을 확인한 자녀분들은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대뜸 저희 탓을 한 어르신의 자녀분께는 사과를 받았지만 어르신의 며느리분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길래 며느리와 저는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했습니다. 별로 세게 잡은 것도 아니고 진작에 어머님이 말을 잘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CCTV를 무슨 현관 앞까지 설치해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설치하는 거면 오며 가며 모든 사람들 얼굴이 찍힐 텐데 이거 개인정보 침해 아니에요? 가족분들이 어르신의 상처 때문에 저희를 찾아왔을 때에도 며느리도 함께 있었어요. 자녀분들이 저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물을 때 옆에 있던 며느리는 가만히 있었기에 본인이 한 사실을 들키면 납작 엎드려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희 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르신의 며느리 헛소리에 자녀분들은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우리 앞이라 참고 있었는데 며느리 분께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난리쳤고 결국 자녀분께서 며느리 분을 쥐잡듯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간신히 말렸죠. 며느리 말을 듣지 않았거나 굳이 할 필요 있냐며 말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이 일도 있었지만 다른 일로 인해서도 제가 며느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었어요. 이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저에게 요양원을 홍보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르신분들을 챙겨드리는 서비스들을 더 잘하면 사람들도 알아주게 돼 있어. 저희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분들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소개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저희 요양원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홍보하고 싶거든요. 사실 요양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기에 며느리 말을 들어 홍보를 하는 게 옳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괜한 반감만 사게 하는 거 아닐까 싶었거든요. 저의 고민하는 모습을 본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었어요. 며느리는 지역 마케팅 회사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저는 얼떨떨하게 허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며느리는 아파트 같은데 간단한 물티슈 같은 사은품이랑 챙겨서 홍보하러 나가고 열심히 우리 요양원 홍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자기 힘으로 조금씩 고치고 누가 뭐가 불편하다고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며느리를 보며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종 며느리의 행동을 보며 한편으로 좀 오버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며느리 말대로 홍보가 되는 게 눈에 체감이 되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버스 광고도 해보고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해서 부분 고치기도 했었어요. 덕분에 우리 요양원은 언제나 사람이 몰렸고 나중에는 대기하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부원장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바지 사장 같은 느낌으로 직함만 갖고 있었고 일은 며느리가 다 했어요. 아들은 항상 어리버리하고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미래가 걱정될 때도 있었는데 똑부러진 며느리가 들어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유가 생기니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투자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았고
그냥 은행에 넣어서 꼬박꼬박 적금을 넣거나 이자 받는 게 많지는 않아도 마음이 편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투자 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닌데 저한테 표 2장을 건네주시면서 오라고 하셨는데 어머니 같이 가요. 됐다. 난 그런 거 알아듣지도 못하고 괜히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권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싫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기에 며느리도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투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것 이외에는 며느리랑 부딪히는 것이 없었기에 여느 날처럼 지내게 되었죠. 하루는 며느리가 저에게 와서 분위기 좋은 곳으로 식사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예전에는 어머니랑 단둘이 맛있는 음식이랑 커피도 먹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둘 다 바빠서 요 근래 못 갔잖아요. 지금은 한숨 돌리기도 해서 어머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나야 좋지. 아들한테는 물어봤어? 그이는 오늘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자 둘이서 오붓하게 다녀오시죠.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함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앞에 호수가 뷰도 너무 예쁘고 앉아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었어요. 며느리 말대로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런 여유를 즐기니 또 이대로 너무 좋았고 며느리가 나에게 먼저 이런 곳을 가자고 권해준 것도 고마웠습니다. 그때 한번 며느리 참 잘 받았다 생각했죠. 그렇게 며느리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는 며느리에게 아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슬쩍 보니 내가 아는 얼굴도 아니었고 며느리한테 일행이 있으니 그냥 인사만 하고 가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의자에 앉더니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연희 씨 어머님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드리거든요. 여기 투자하시면 이제 평생 돈 걱정 안 하시면서 사실 수 있어요. 그 남자가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가 짠 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우연히 만난 척하고 투자자 설명을 듣게 하려고 했구나 싶은 생각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한데 며느리랑 밥 먹으러 와서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네요. 에이, 어머니,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분 투자 쪽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기어이 내가 투자 설명을 듣게 하려고 강요를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러려고 여기 오자고 한 거야? 그럼 너나 들어라. 나는 가마.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급하게 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큰 실망을 하고 말았죠. 어떻게든 저를 붙잡고 싶었는지 말을 더듬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며느리는 변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저는 벌써 며느리의 눈빛에서 이미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며느리와의 사이가 살짝 틀어졌고 예전만 못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해서 그런가 다른 사람들보다 맺고 끊는 것들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조차 사람이 어쩜 그렇게 독하냐고 할 정도였어요. 그랬기에 요양원을 지금까지 운영할 수 있었어요. 남편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경영을 맡았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꼬였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경영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사람을 내쳐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거든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며느리도 알았기에 이 일이 있고 난 후 눈치만 보며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행동하려고 사근사근 굴며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했었지만 생각만큼 제 화는 금방 풀리지 않았습니다. 믿은 만큼 실망이 너무 컸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괘씸했지만 몇 달째 내 눈치만 보는 거 보니 너무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단에는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고 편하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던 것일 수도 있는데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내가 예전에 며느리가 고아라서 그냥 싫어한 것처럼 아집을 갖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명절날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술을 좀 마셨는데 며느리가 술 취해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투자의 투도 꺼내지 않을게요.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어머님도 지금은 싫어하셔도 돈 벌고 나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친했던 어머님이랑 요즘 대면대면하게 지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 꺼내지도 않을 거예요. 며느리는 그때의 일을 너무 후회한다고 하며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 무뚝뚝하게 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하고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심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늘 아래에 단 하나 남은 내 핏줄인 친오빠가 상을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쓸쓸했었지만 우리 오빠를 비롯해 형제들도 남편도 다 세상을 떠나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저 혼자만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오빠 상을 다 치르고 나서 매일매일이 너무 우울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는 며느리가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에 저희 같이 섬으로 가서 힐링하고 와요. 갑자기 섬은 무슨 섬이야. 그리고 여행 가고 싶지 않다. 어머니가 기운 차리셔야죠. 어머니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바닷바람도 쐬고 좋은 시간 보내면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니 내 마음도 정리할 겸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건지 물어봤는데 생전 처음 듣는 섬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무태에 올라오기 전까지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찾아보기도 하면서 유명한 거제도, 울릉도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금오도나 조약도도 다녀왔을 정도로 휴가 때마다 여러 섬에 가보곤 했었죠. 그래서 웬만한 섬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듣는 섬 이름이라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그 섬에 가려면 배를 2번 갈아타야 하는데 이참에 나도 바닷바람 좀 쐬고 섬 구경도 하며 마음을 비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둘이서 여객선 타고 항구에 도착한 뒤 며느리는 또 배를 갈아타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갔는데 낚싯배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야? 낚싯배 타고? 그 섬이 작은 곳이라 정기적으로 배편이 이틀에 한 타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배편도 오전 일찍 있어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배를 못 타는 사람은 어떻게 이동하나 알아보니 따로 배 타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여행 계획 짜면서 수소문해서 배 태워줄 분을 구했어요. 며느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작은 섬을 굳이 가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지 뭘 그렇게 힘들게 가야 하는 곳으로 알아봤어. 어머님 매일같이 사람들 사이에 치여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푹 쉬셨으면 하는 마음에 찾아본 거예요. 며느리가 내 생각해서 그랬구나 싶은 생각에 군소리하지 않고 알겠다고 하며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작은 배도 아니고 낚싯배라 제대로 된 시설이나 있을까 싶어 선실을 둘러봤는데 선실은 꽤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것 같아 보였어요. 슬쩍 앉아보니 방석도 푹신하고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었기에 밖에서 본 거랑은 또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낚싯배 치고는 선실이 괜찮다고 생각했고
며느리 말처럼 따로 배 태워줄 사람을 구해서 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이런 시설을 준비했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길래 며느리가 걱정이 됐어요. 저는 섬에서 살 때도 자주 통통배를 탔기에 배멀미가 거의 없는 편이었거든요. 이런 작은 배들은 멀미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괜찮을까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며느리는 누울 준비를 하며 오래 운전을 해서 좀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배도 많이 안 타본 것 같은데 이런 작은 배에서 자는 게 가능할까 싶었지만 며느리에게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10분쯤 지나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옆을 보니 며느리가 깊이 잠이 들었더라고요. 많이 고단했었나 보다 싶은 생각에 슬그머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배가 작으면 엔진 소리가 커서 바깥에서 운전을 하면 소리가 다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신기하게 선실 안이 생각보다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잘 잘 수 있었나 보다 생각하며 요 근래 먼저 보낸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오빠는 배를 그렇게 자주 탔었으면서도 배에 올라타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나오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원래 배를 많이 타본 나처럼 편하게 잠을 자는 게 신기했고 이런 것도 체질이 있나 보다 하고 말았죠. 며느리가 잠든 시간에 저는 선실 창으로 밖을 보면서 풍경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풍경을 즐기고 있는 와중 배가 멈췄고 둘러보니 섬은 도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혹시 배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가 며느리를 당장 깨워야 하나 싶은 생각에 일어난 순간 창밖으로 선장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고 며느리를 깨우는 것도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선장도 마침 나를 보며 나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조심히 선실을 나와 선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이상한 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메모장에 글을 써놓은 것을 나에게 보여줬어요. 뭐라고 써있나 보니 해줄 말이 있다. 며느리분은 깨우지 말아라 라고 했죠. 왜 이러나 싶은 마음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선장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선장은 갑자기 낚시 가방 같은 걸 보여주고는 가방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라서 손이 벌벌 떨렸죠. 선장은 낚시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받아들고는 지갑을 살펴보는데 거기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고 유심히 보니 며느리 어렸을 때 얼굴 같았습니다. 어릴 때보다야 얼굴은 늙었지만 기본적인 이목구비는 그대로였으니 사진을 보니 졸업사진 같다는 생각에 슬쩍 선장을 쳐다보았죠. 선장도 할 말이 있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졸업사진이에요. 네? 우리 며느리랑 닮아서 우리 며느리인 줄 알았네요. 따님이 참 예쁘시네요. 그 집 며느리가 제 딸입니다. 우리 며느리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고아예요. 고아 아니에요. 그리고 애가 서울로 대학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섬에서 같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대학 갈 때 이제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의절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평생을 몰랐던 며느리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린 시절부터 섬에서 자랐더라고요. 그랬기에 이런 배 안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것이었죠. 선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네 집은 가진 거라고는 이 낚싯배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그래도 가족들 중 끼니를 못 챙기는 사람은 없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도 사돈처럼 욕심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며느리는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고 지는 걸 싫어해서 영악한 행동을 잘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며느리가 다니던 학교에서 서울로 견학을 다녀왔었고 그 뒤부터 며느리는 서울에 가서 살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서울 가겠다고 큰 소리 친 것에 비해서 성적은 애매했기에 서울을 못 오게 될 수도 있었지만
서울 소재 대학 중 수능 커트라인이 높지 않은 대학에 어찌어찌 합격하긴 했기에 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서울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사돈도 등록금 대줄 생각도 하고 있었고 따로 모아놓은 돈까지 있었는데 사부인의 수술비 때문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대학 가려고 모아놓은 돈을 사부인 치료하는 데 쓰셨겠네요. 그러려고 딸을 불러다가 미안하다고 당장 너희 엄마 수술비가 급해서 등록금은 못 대줄 것 같다고 대출을 알아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많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딸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서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다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빚 안 지게 하려고 난리인데 어떻게 자기한테 대출을 받으라고 하냐고, 그거 다 자기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치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딸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딸이 마누라한테 가서 그냥 죽어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젊고 창창한 나한테 투자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때 처음 딸한테 큰 소리치며 혼냈던 것 같아요. 사돈은 딸 자식을 너무 혼내기만 한 것 같다는 생각에 딸 방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편지 한 장만 달랑 놓여 있고 딸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 편지에는 이 돈으로 무태서 대학 등록금 대고 자기 월세방 구할 거라고. 결국 며느리는 그 돈을 몰래 가지고 가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엄마 아빠도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살라는 편지만 두고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섬이다 보니 은행을 가려면 뭇까지 나가야 해서 모은 돈을 집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는데 며느리는 그걸 가지고 날라버린 것이었죠. 그래도 사부인은 다행히 같은 섬에 살고 있던 사돈의 친척이 도와줘서 간신히 수술을 했지만 사부인은 수술 후에도 병세가 좋아지지 않아 1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며 사돈은 눈물을 찔끔 보이셨습니다. 그럼 딸이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셨던 거예요? 오늘 처음 얼굴 보신 거예요? 도망간 딸아이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얼마나 수소문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찾았는데 자기 부잣집에 결혼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식 앞길 도와주지도 못했으면서 막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길래 이제 저도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했는데 며칠 전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며느리는 사돈을 찾아가서는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못해줬던 거 갚는다 생각하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사돈은 자식이 부탁하는 일이라고 해도 해줄 수 없다고 하니 며느리는 사돈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대학도 안 보내주려고 하고 이 섬에 평생 살도록 발목 잡으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부모라면 자식한테 도움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윽박질렀고 결국 사돈은 며느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도의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한 거라고 하길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부탁한 일이 뭔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사돈에게 물어보니 사돈은 제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외딴 섬에 시어머니를 데려다주고 그 섬에서 재밌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는 섬에 절 내려다주고 본인은 나갈 생각이었다고요? 그래도 거기 배편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 곳이라 3일에 한 번씩 배편이 와요. 날씨가 안 좋으면 일주일 만에 배가 올 때도 있어요. 며느리가 저를 섬으로 데리고 온 이유는 며칠 동안 저를 잡아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한테 울면서 다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한 투자 때문에 저를 외딴 섬에 두고 가려고 한 것이었죠. 계속해서 제가 투자는 안 된다고 하니 결국 제가 없는 사이 며느리가 요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품을 투자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법인인 우리 요양원 부원장이니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서류 같은 거 손대는 거 일도 아니고 위임장 양식도 가지고 있으니 충분히 저 없는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순간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돈에게 물어봤죠. 혹시 며느리한테 저희 아들 이야기도 들으셨나요? 저희 딸이 여기 있을 동안 사위가 투자자들 만나보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일 잘 풀리면 저한테도 사례를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낚싯배 선실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며느리 년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내 옆에서 나를 감시하는 동안 아들을 꼭두각시로 세웠고 사돈에게는 돈을 쥐어주면서 선실에 신경 쓰라고 한 것이었죠. 낚싯배 타고 가면 제가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 선실이라도 잘해놓고 소음도 덜하도록 방음제도 사서 붙이라고 했다는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사돈은 누워있을 수 있는 곳도 따로 만들고 푹신한 방석 같은 것들도 놔두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사돈에게 뱃머리를 돌려서 항구로 가자고 했습니다. 사돈은 알겠다고 하며 바로 뱃머리를 돌리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며느리를 당장 깨워서 난리치고 싶었지만 쥐도 도망갈 구멍은 열어놓고 몰아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며느리를 자극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할 때쯤 며느리가 깼는데 선실에 나와서는 왜 항구에 있는지 어리둥절해했고 그 순간 배가 출렁거렸어요. 그러니 며느리 몸도 휘청했죠. 그러면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나는 얕은 바닷물 쪽으로 며느리 손을 확 쳐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휘청거리고 있던 며느리였기에 내 작은 손짓으로도 몸이 기우뚱하며 바닷물로 떨어졌어요. 물론 항구에 다 도착했을 때 바닷물이 얕은 곳에 풍덩 빠진 거라 금방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꼴이 말도 아니었어요. 저한테 조신한 척 내숭을 떨더니 기우뚱하며 바닷물로 떨어질 때 놀랐는지 쌍욕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본인이 자주 쓰는 말 습관에서 나온 것이었겠죠. 저는 며느리가 빠지는 걸 봤어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홀딱 젖어서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었고 옷에 솜이 들어있던 것이었는지 빠지기 전보다 몸이 훨씬 커졌더라고요. 머리는 홀딱 젖고 화장도 번져서 눈이 시꺼멓게 됐는데 몸은 부하게 올라온 모습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웃음을 꾹 참으며 지나갔고 어떤 아이는 손가락질을 하며 못생긴 여자가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저도 웃어버릴 뻔했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빨갛게 돼서는 제 탓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넘어질 때 잡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손을 내치시는 바람에 제가 물에 빠졌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얕은 물에 빠진 걸 다행으로 알아. 그리고 너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신고를 하세요? 니네 아버지한테 다 들었으니까 발뺌할 생각은 하지도 마.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서 직원들에게 부원장인 우리 아들이 컴퓨터에 손 못 대게 하라고 지시하며 로비에 세워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아들에게 이 말도 전하라고 했죠. 너랑 며느리가 나 몰래 대출하려고 일 벌인 거 다 들켰으니까 그거 중단 안 하면 너도 경찰에 신고해서 쳐넣을 거라고 전해라. 그렇게 저는 요양원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들 사무실로 들어가서 책상에 있는 서류부터 컴퓨터를 열어 며느리랑 했던 대화들을 싹 다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뭐라고 신고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건 사기 미수죄가 되겠더라고요. 저를 속여서 돈을 챙겼다면 사기죄로 쳐넣었겠지만 제가 그 전에 알았기에 내 돈을 가져가지 못해서 미수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기 미수라고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했기에 바로 경찰에 며느리년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돈을 이렇게 가져가고 싶었니? 죄송해요. 와이프가 사업을 해서 잘 되면 엄마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너는 네 와이프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너는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것만 성공하면 엄마도 절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라고 와이프가 얘기해서. 저는 리버리하고 우유부단한 아들이 요양원 일을 하면서도 일을 잘 처리 못해서 갑갑해했는데 아들도 제가 본인을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은 아들도 본인의 능력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었고 그 마음을 며느리가 알아차린 거죠. 그러면서 아들을 꼬셨던 것 같아요. 걔가 너한테는 뭐라고 꼬시든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해서 잘 굴리고 제가 따로 사업할 돈 마련하자고 했어요. 며느리는 우리 아들을 가스라이팅했고 저는 아들이 어리버리해서 뭐 하나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꾸민 것을 보고는 저것들이 이것만 버렸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매출 내역 같은 것도 며느리가 들어와서 있었던 해부터 싹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꼼꼼히 받기에 빠지는 돈이 없었는데 며느리년과 아들이 부원장이 되었을 때부터 비는 돈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저도 며느리를 믿었기에 압축된 파일로 보고를 올려도 알아서 잘 하겠지 싶었거든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며느리년이 횡령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년 횡령한 것도 추가로 신고한 후 고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며느리년이 놀라서 저를 찾아와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손가락질하며 호통쳤습니다. 네 부모한테 다 들었다고. 고아도 아닌 주제에 어디서 고아 행세를 하고 다녀? 넌 인생에 거짓말이 아닌 게 없으니 콩밥 먹으면서 반성이나 하고 나와라.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한 것처럼 며느리년도 무릎 꿇고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년은 이제 가식을 떨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뻔뻔하게 굴기 시작했고 아들은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며 당당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네들한테 고아라고 한 적이 있어? 당신네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막말로 여태까지 내 덕에 요양원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뭐 횡령? 나한테 갖다 바쳐야 하는 돈이잖아. 내 돈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그게 왜 횡령인데? 며느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고아라고 한 적 있어? 부모 없다고 말한 적 있냐고? 왜 그렇게 아들이 오해했나 들어보니 며느리가 예전에 서울에 올라와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고아협회 사무실에서도 이 일을 했었고 거기에서 우리 아들을 만난 것이었어요. 우리 아들 친구 중에 한 명이 고아 권익연대를 오랜 시간 후원을 했었기에 한 번은 후원 물품을 전달한다고 다녀온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우리 요양원에서 챙겨줄 수 있는 게 있나 찾아보기도 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며느리가 거기서 알바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 근무했는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며느리한테 살갑게 대했고 그 모습의 아들은 후원 물품을 받으러 온 퇴소 고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들 친구가 가져온 물품이 마스크였었고 저 또한 몇 박스 챙겨주기도 했었어요. 우리 아들은 며느리에게 마스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챙겨줬는데 며느리가 그 당시 본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다른 애들 더 주라고 하는 모습에 아들은 본인도 힘들 텐데 남들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며느리를 착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가 오해해놓고는 왜 이 사다를 만들어? 네가 이렇게 만든 거니까 네가 수습해. 네가 이러니까 너희 엄마가 널 무시하는 거야. 며느리는 제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진짜 웃긴 년이었어요. 아들이 오해했더라도 고아 아니라고 정정하면 되는데 고아여도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들한테 어필이 됐다고 생각했으니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모와 의절한 여자보다는 차라리 고아인 쪽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불쌍해 보여서 동정표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이래도 쟤랑 계속 살 거냐?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 이혼할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혼을 안 하고 어떻게든 그년이랑 산다고 했다면 제가 그년이랑 이혼해야 내 쪽에서 널 고소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사기 미수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해도 기소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수죄고 우리 요양원에서 선처를 해주고 변호사를 잘 쓰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긴 했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보니 요양원 돈 횡령의 경우는 아들도 모르게 며느리 혼자 한 일이었더라고요. 참 욕심도 많고 간도 큰 며느리년이었어요. 아들에게 며느리년이 횡령한 사실을 보여주니 아들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진짜 이혼한다고 할 줄은 몰랐는지 이혼소장을 받은 며느리가 찾아와서는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덕에 이렇게 호강하면서 살면서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다 당신 체면 살려주려고 사업하는데 돈 만들어주려고 한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 며느리한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요양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 즉시 직원들에게 전현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버리라고 했죠.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지 며느리는 땅바닥에 널브러져 아들만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 요양병원 비밀번호를 싹 바꾸고 지문인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니 매일같이 저희 요양원에 찾아와서는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 앞에 계속 무릎 꿇고 앉아있다는 소리에 저는 며느리년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년은 제 얼굴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계속 투자해야지만 돈 벌 수 있다고 가스라이팅해서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죄송해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저 부원장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허드렛 일 시키셔도 돼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디에서 개가 짖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제가 매일 밤낮으로 여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 빌게요. 제발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저 진짜 어머님 일 안 하고 돈만 쓰면서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며느리가 한 가지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는 물론이고 요양원까지도 피해가 생겼기에 봐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달리 사기 미수죄만 걸린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요양원 돈도 횡령했으니까요. 그 액수가 적지 않으니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여기에 우리 아들한테 이혼까지 당하면서 팽당했고 인생이 끝나게 되었기에 그제서야 저를 찾아와서 빌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런데 버스가 떠나도 한참 전에 떠났죠. 아들도 며느리에게 돌아선 상황이었기에 제가 모르고 있었던 증거들을 더 제출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선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며느리는 판사에게 잘못했다며 반성문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절대로 며느리를 선처해주면 안 된다고 탄원서로 맞받아쳤습니다. 눈물로 호소한 며느리는 결국 깜빵에 가게 되었어요. 제 아들은 이날 이후 본인이 책임질 건 져야 한다며 제 요양원에서 나가 다른 곳으로 취업하게 되었어요. 들어보니 여자를 만나기는커녕 일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저에게 죄를 씻는 방법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매달 나에게 적지 않은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와 아들한테 두 눈 뜨고 요양병원 빚을 만들 뻔했기에 최근에는 회계장부를 꼼꼼하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요양원 운영하다가 더 못할 때가 오면 이곳을 팔아버리고
은퇴해서 평온하게 살고 싶은 바람뿐입니다. 자식 며느리 다 필요 없고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이 날 언제 데려갈지 모르지만 그전까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 보내며 살려고 합니다. 자식들도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속여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에게도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는 방법 같습니다. 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